우리 공주 수연이 오늘도 아빠 기다렸어? 피부관리 받으러 간다던 남편이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9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빠라는 단어. 그리고 그 옆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던 건 햇살처럼 웃는 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부엌으로 내려가 쌀통을 열고 쌀을 씻기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가락이 시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맞춘 뒤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네요. 정숙은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8순이 넘은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죠. 정숙이 약을 건네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우리 며느리냐? 네, 어머니. 정숙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기현이는 뭐 하고 있냐?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고 있어요. 어머니 약 드시고 조금 더 주무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모시려 했지만 시동생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발을 뺐죠. 결국 장남인 남편 박기현과 정숙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박기현은 퇴직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죠. 식탁에 앉은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죠? 정숙이 물었지만 박기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잊지 말고 꼭 어머니 모셔가야 해. 생활비 좀 더 넣어주세요. 병원비에 약값까지 하니까 이번 달은 빠듯해요. 박기현은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생활비 통장에 더 넣어둘게. 내가 관리하니까 편하잖아.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쓰면 되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부터 남편이 가정 경제를 총괄하기 시작했죠.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숫자에 더 밝다며 통장 관리를 맡았고 정숙은 그저 필요한 돈을 받아 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구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죠. 경자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혀를 찼습니다. 너 아직도 시어머니 모시냐?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지. 너만 고생이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평생 사셨는데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내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 게다가 매달 생활비까지 다 낸다며. 병원비에 약값에. 아이고. 시동생들은 뭐 하는데?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나으니까 도와야지. 경자는 답답하다는 듯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너 하나만 바보 되지 마라. 남들은 다 자기 살 궁리하는데 너만 희생하고 있잖아.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난 알잖아. 내가 아니면 이 집 다 무너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경자가 떠난 뒤 정숙은 저녁약을 챙기고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정말 빠듯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아들 정민이 퇴근했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죠. 정숙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민이 인사하자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밥 먹어라. 갈비찜 해놨어.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박기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정민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정숙만이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목 매실까봐. 밥을 먹던 박기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좀 늦을 것 같아.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정숙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동창 모임은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뜨개질을 했죠. 시어머니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코 한 코 뜨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23세 시집와서 39년. 그동안 정숙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정숙은 뜨개질을 마무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일상. 그것이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 속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관리한다는 통장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숙은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등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죠. 적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가 가져라. 다른 자식들한테는 주지 마. 정숙은 당황해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방에 모신 뒤 정숙은 남편이 관리한다는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고요. 서재 서랍에서 통장을 꺼낸 정숙은 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즈의원이라는 곳에서 돈이 나간 게 보였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3달 연속으로 같은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죠.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미즈의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숙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죠.
신생아 진료와 산후조리 전문 산부인과였습니다. 정숙도 시어머니도 갈 일이 없는 곳이었죠. 이게 뭐지? 왜 우리 통장에서 산부인과 비용이 나간 거야? 정숙은 다시 한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미즈 의원이 맞았고 주소까지 나와 있었죠. 그 주소를 보고 정숙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주 간다고 했던 곳 근처였거든요. 한 달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얼굴에 뭐가 나서 피부 관리 좀 받아보려고. 점도 빼고 눈썹 문신도 하려고 알아봤어. 그때는 나이 들어서 외모에 신경 쓰는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65살 남자가 갑자기 피부 관리라니. 정숙은 미즈 의원 주소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피부관리실을 찾아봤죠. 이미정 피부관리실이라는 곳이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3층에는 피부관리실, 4층에는 미즈 의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며 저녁을 먹는 남편을 보며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피부 관리는 잘 받고 있어요? 박기현이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응, 뭐. 그런대로. 어디서 봤는데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구청 근처야. 근데 거기는 남자 전문이라 당신은 안 될 거야. 남자 전문 피부관리실이라니. 정숙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즈 의원, 피부관리실,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수상쩍었죠. 하지만 37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정숙은 경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숙은 고민을 털어놨죠. 경자야, 내가 이상한 건가? 남편이 피부관리 받는다고 하는데 통장에는 산부인과 기록이 있어. 경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뭐? 산부인과?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경자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정수가, 이건 좀 이상해. 왜 남자가 산부인과에 돈을 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서. 경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남편 따라가 봐. 정말 피부관리 받으러 가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지.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정숙은 시어머니를 정민에게 부탁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을 따라가는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죠. 62살에 남편을 미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구청 근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는 건 아기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남편이 건물에서 나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수연이 오늘도 아빠 기다렸어? 정숙은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남편이 아기에게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남편과 여자는 아기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죠.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했죠. 시어머니 앞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란 말이야? 정말 남편 아이라는 거야?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정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죠. 오늘 피부 관리 잘 받았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응, 시원하더라. 거짓말. 정숙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미즈이온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첫 거래가 시작된 게 3년 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최근 들어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3년. 그 아이 나이가 3살쯤 됐겠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7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뒤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니. 그것도 정숙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침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죠.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숙은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남편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늦는다고 했거든요.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구청 근처 건물에 도착한 정숙은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건물 입구가 잘 보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역시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남편은 건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피부관리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기의 실루엣이 보였죠.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였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따라갔죠.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죠. 공원 벤치에 앉은 여자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죠.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남편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기현 씨. 지금 공원에 나와 있어요. 수연이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요. 기현 씨. 정숙의 남편 이름이었죠. 여자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요. 오늘 사오신 거 고마워요. 안 그래도 수연이가 커서 겨울옷이 다 작았었는데.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는 아기 옷이 들어 있었던 거군요. 정숙이 아껴 쓰며 모은 돈으로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옷을 사주고 있었다니. 여자가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슬며시 일어나 다른 길로 돌아갔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다 아는 척 따져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정민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할머니가 엄마 찾으셨어요. 그래.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방에서 주무세요. 약은 제가 챙겨드렸어요. 정숙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8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이 안쓰러웠죠. 이런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았죠.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자 정숙은 남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죠. 아동복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겨울 패딩 하나에 30만 원.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도 이렇게 비싼 옷은 사준 적이 없었는데. 다음 날 정숙은 경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죠. 경자는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습니다. 정말 미친놈이네. 65에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아놓다니. 그것보다 더 화나는 건 내가 모은 돈으로 그 여자랑 애를 돌봐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하다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여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그리고 정말 남편 아이가 맞는지. 경자가 걱정스럽게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조카가 형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탐정 일하거든. 한번 부탁해 볼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미정 피부관리실 원장 이미정.
사진도 있었죠. 공원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명함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남편이 피부관리 받으러 간다던 시간이었죠. 정숙은 명함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정. 그 이름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밥을 먹는 남편. 39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둘이서만. 정숙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죠. 여행? 갑자기 왜? 그냥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에요? 동창 모임이야. 중요한 거라 빠질 수가 없어. 거짓말. 정숙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하지만 정숙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가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모든 걸 밝히기로.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39년의 세월이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숙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달처럼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정숙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죠. 오늘이 바로 모든 걸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평소처럼 늦잠을 잤고 11시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동창 모임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세수를 하며 대답했죠. 응, 오후에 나갈 거야.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죠. 점심을 먹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숙도 슬며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코트를 꺼냈죠. 오후 2시 반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5분 뒤에 따라 나섰죠. 이번엔 미행이 들키지 않도록 더 조심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구청 근처 건물로 향했고 정숙은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린 정숙은 복도 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정 피부관리실 간판이 보였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피부관리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수연이가 요즘 아빠 하면서 계속 찾아요. 이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우리 딸이 아빠를 많이 보고 싶었구나.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라니. 정민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우리 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병원비도 넣었죠? 응, 걱정하지 마. 다 처리했으니까. 수연이 감기는 다 나았고? 네,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가 챙겨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건물을 나온 정숙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직접 들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어린 딸까지 있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남편과 이미정, 그리고 아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죠. 남편이 아이를 안고 이미정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도 따라 들어갔죠. 아동복 매장에서 남편은 아이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은 행복한 표정으로 옷을 들어 보였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냈죠. 저기요, 혹시 형수님 아니세요? 갑자기 누군가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시댁 쪽 친척이었죠. 정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쇼핑하러 오셨어요? 네,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친척은 수다를 떨려고 했지만 정숙은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에게 들킬 뻔했죠. 정숙은 서둘러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켰는데 남편은 뒤에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니. 저녁 무렵 정민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안 드세요? 할머니도 엄마 찾으세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와 아들은 돌봐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나간 정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광경으로 가득했죠. 밤 9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네. 당신은요? 나도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쉴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숙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거기서 왜 나와? 다음 날 일요일 정숙은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도하고 싶었죠.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자였죠. 야, 너 괜찮아? 어제 어떻게 됐어? 직접 봤어. 그 여자랑 아이랑 함께 있는 거. 정말?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경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걸으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 이미 증거는 충분했죠. 문제는 정숙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기현이는 어디 갔니? 골프 치러 가셨어요, 어머니. 그래, 요즘 기현이가 자주 나가는 것 같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이런 건 느끼시는구나 싶었죠. 어머니, 혹시 그이가 이상하게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정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나이 들면 딴 생각하기 마련이야. 그래도 자네가 참고 살아야지.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편해. 옛날 어른들의 생각.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여자만 참아야 하는지, 왜 여자만 희생해야 하는지. 월요일 아침 정숙은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반찬 봉사였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센터 직원이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미혼모 가정을 후원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한 정숙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을 걸었던 그 직원이었죠. 정숙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남편이 후원을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정숙님 성함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매달 정기 후원도 하시고 물품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정숙은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 이름으로요? 어느 가정에 후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후원자시니까요. 이미정 씨라고 3살짜리 딸 수연이를 키우는 미혼모예요. 되게 어려운 처지인데 정숙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정숙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른 채 그 여자를 후원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미혼모라고 등록해서 지원받게 하다니. 그분은 자주 오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세요. 후원 물품 받으러요. 아, 맞다. 오늘도 오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기저귀랑 분유 받으러요. 정숙은 반찬 봉사를 마치고 일부러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대로 이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죠. 정숙은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정입니다. 오늘 물품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준비해뒀어요. 후원자 박정숙 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정이 물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덕분에 수연이 잘 키우고 있어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로 나를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이미정이 돌아서는 순간 정숙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미정이 돌아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죠. 이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박정숙이에요. 후원자요. 이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아, 그러시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요?
제 남편과 만나면서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숙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 그게 박기현 씨, 제 남편이에요. 알고 계셨죠? 이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남의 남편을 만난 거? 아니면 제 이름으로 후원받은 거? 이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아이가 생긴 뒤였어요. 정숙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얼굴. 죄는 없는 아이였죠. 그 아이 정말 내 남편 아이가 맞나요? 이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네. 수연이는 기현 씨 딸이 맞아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가슴이 아팠죠. 앞으로 제 이름으로 된 후원은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도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이는 어떡해요? 아빠가 필요한 아이예요.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니까요. 복지센터를 나온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별일 없어서. 정숙은 소파에 앉아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이 만나는 여자 얘기요. 이미정 씨.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무슨 소리야? 그게 누군데? 피부관리실 원장이잖아요. 3살짜리 딸도 있고. 당신 딸이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터무니없다고요? 제가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아이랑 함께 있는 거,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요? 통장에서 산부인과 비용 나간 거 보고 의심했죠. 그리고 당신 따라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럴 생각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애까지 낳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정숙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지울 수도 있었잖아요. 왜 낳게 했어요? 그건 미정이가 꼭 낳고 싶다고 했어.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정숙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그 여자 출산비 대주고 애 키우는 것도 도와준 거예요? 게다가 내 이름으로 후원까지 하고. 남편이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복지센터에서 만났어요. 오늘 낮에. 그 여자도 이제 다 아는 것 같던데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분명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39년의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와 시어머니 생각도 났죠.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체념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정숙은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혼을 해야 할지 참고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정숙은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다 따져 물었어. 정말? 그래서 뭐래? 미안하대.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대. 경자가 혀를 찼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해야 하나 싶다가도 정민이랑 시어머니 생각하면 망설여져. 정민이는 다 큰 어른이야. 이해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오후에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숙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혼외자, 그리고 자신 명의로 된 후원 등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힘드셨겠네요.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불륜과 혼외자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후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명예 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했으니까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혼을 안 한다고요? 네.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여자의 아이가 법적 지위를 얻기 어려워요. 인지는 할 수 있지만 혼인 중에 낳은 자녀로 인정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상속권도 제한됩니다.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후원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후원을 취소하신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앞으로는 다른 분들 도와드릴게요.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미정이었죠. 아이는 없이 혼자였습니다.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죠. 하실 말씀이 뭔가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이미정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연이 때문에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정숙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낳지 말았어야죠.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기현 씨가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고 곧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임신하고 나서야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정숙은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냈어야죠. 왜 계속 만났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이를 지울 수도 없었고요. 44세 처음 가진 아이였거든요. 이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이혼해 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수연이가 아빠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허락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전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카페를 나온 정숙은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민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정숙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죠. 정민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빠의 외도, 다른 여자, 그리고 이복 동생의 존재까지. 정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죠. 그런 일이 정말이에요? 응. 엄마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정민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정민아, 너무 흥분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어른들 일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요. 정숙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정민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박기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시어머니만이 영문을 모른 채 밥을 드셨습니다. 식사 후 박기현이 정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한테나 제대로 사과하세요. 정민은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현은 한숨을 쉬며 정숙을 바라봤죠. 정민이한테도 다 얘기한 거야? 숨길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박기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정민은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정숙만이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미정 엄마예요. 이미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정의 어머니까지 나서다니.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다음 날 정숙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죠. 이미정의 어머니는 7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뭔가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딸 아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도 엄마 된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손녀, 수연이 얘기도 하고 싶어서요. 정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아이가 왜요? 수연이는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혹시 우리 사위가 손녀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라뇨? 그 사람은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 아버지고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수연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그건 따님이 선택한 일의 결과예요. 유부남의 아이를 낳기로 한 건 따님이잖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이가 나이가 많아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걸 묵인하셨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죠.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찻집을 나온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미정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사정하다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자신과 정민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큰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박기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기현이 돌아보며 말했죠.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내에 원룸을 구했어. 정숙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박기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만 내가 돌봐줄 수 있겠어? 내가 모셔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당연하죠.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박기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생활비는 계속 넣을게. 통장은 내가 관리해. 정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통장을 제가 관리한다고요? 그동안은 왜 당신이 관리했는데요? 박기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녁 무렵 박기현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정민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러 나오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39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아니,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수가, 기현이는 어디 갔니? 일이 있어서 어디 갔어요, 어머니. 그래, 요즘 기현이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은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며칠 뒤 정숙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이 아닌 다른 소송이었죠. 명의도용과 불법 증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정과 그 아이를 후원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혼인 중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관리하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몫을 찾겠다는 의지였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남편분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법원에서 나온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정숙의 마음처럼 명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편이에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고마워.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제기한 것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부부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박기현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죠.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박기현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쩍 늙은 것 같았죠.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3년간 이미정 씨에게 지출된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정 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임대료 매달 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개인 명의로 사준 자동차가 있더군요. 새 차까지. 나는 20년 넘은 국산차 타면서 아껴 썼는데.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미정 씨가 사는 아파트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대주셨더군요. 자금 출처는 박 선생님의 퇴직금이었습니다. 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퇴직금으로 그 여자 집까지 마련해 줬다고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연 양명의로 적금과 교육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하고 계셨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영어 교육비며 각종 문화센터 비용으로 월 100만 원씩 지출하고 계셨고요. 정숙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는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아까워했던 남편이었는데 박기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합의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관리권은 전적으로 박정숙 씨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건 거부하시면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이 공개되겠죠. 전직 공무원이 불륜과 횡령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은 안 해줄 거야?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유부남으로 살아야 해요. 그 여자는 평생 첩신세고 그 아이는 영원히 혼외자로 살겠죠. 호적에도 못 올리고 그건 아이한테 너무 잔인한 건 당신들이에요.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뒤에서 호화롭게 산 당신들이 제가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정숙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미정 씨가 받은 재산들도 부당이득으로 환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불법 증여에 해당하거든요. 박기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이미 미정이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환수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미정 씨의 혼외 관계가 모두 드러나겠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일 겁니다. 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금 1억 원, 향후 모든 재산 관리권 이전, 그리고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지급.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기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혼인신고하고 싶어 해. 수연이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고.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진작 불륜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원한다니 웃기지도 않네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럼요. 그게 당신들이 받을 벌이에요. 법적 아내는 나고 그 여자는 영원히 정식 부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아이도 사생아 신분을 벗어날 수 없고요. 며칠 뒤 정숙은 복지센터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정 씨가 피부관리실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대요.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가는구나. 하지만 어디를 가든 혼외자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니겠지.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정민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최고의 복수야. 그들이 원하는 걸 절대 주지 않는 거. 근데 엄마도 계속 유부녀로 살아야 하잖아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재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일주일 뒤 정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죠. 오래된 집을 수리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박기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가 전세금을 빼야 한대. 생활이 어려워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래요? 제 알 바 아니네요. 수연이 다니던 어린이집도 다 끊어야 하고. 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호화롭게 살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 얘기로 전화하지 마세요.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살았죠.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경자가 전화했죠. 야, 들었어? 그 여자가 아예 지방으로 내려갔대. 사업도 접고. 그래, 잘 됐네. 박기현도 원룸에서 혼자 쓸쓸하게 산대.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 다 났고. 정숙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죠.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각자 책임져야지.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쉬었죠. 62살의 나이에 찾은 자유.
남편도 불륜녀도 혼외자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박정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수가 바다 구경 가자. 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정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배신했지만 어머니는 다르지.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마지막까지 편하게 모셔드려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주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야. 그들은 평생 그늘에서 살겠지. 나처럼 당당하게 햇빛 아래를 걸을 수 없을 거야. 그것이 정숙이 선택한 복수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